대한민국 보수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더 보수 시간. 오늘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 최고위원 한번 붙여보려 했는데 안 됐네. 아니, 출마도 안 하셨으면서 뭐 최고위원을 붙입니까? 일단 출마를 해야 최고위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에는 솔직히 이럴 줄 모르고 제가 하면은 좋겠다라고 차명진 많이 부추겼는데 판을 보니까 차명진 의원님이 묻혔을 판인데 보니까요. 그렇지. 아니, 그래도 차별화되지 않았을까요? 글쎄. 너무 센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소금물을 한 바가지 들이킨 것 같은 수준이라 가지고 원래 차 의원님도 좀 맛이 있는 분인데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그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자세하게 얘기하려는데 일단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쭙고 가지요. 자유한국당 정당대회 관련해서 그 전당대회 회장에 가면 연설회장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가 점령한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연단에 오르는 사람도 발언도 세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당원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입돼 있느냐. 그러니까 숫자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 목소리만 크느냐 아니면 정말 목소리 큰 것만큼 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대의원으로 이제 전당대회장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들은 지역위원장들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예. 몇 명씩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중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당대회 때 후보별로 대의원도 이제 확보돼 있지만은 너무 이제 세가 차이나 보면 만드니까 그 목걸이에 참관이라고 쓰인 목걸이를 줘요. 예.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참관인으로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또 이제 그 분위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뭐 화면상으로는 꽤 분위기가 잡히겠지만은 그래도 당원 중 비율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차영진 의원님. 순회 연설에 내일 열리는 전당대회 이제 본 대회 말고 그동안 있었던 네 분의 순회 연설에는 당원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가죠. 그런데 한 회의장에 이제 많으면 뭐 5천, 적으면 한 3천 명 그런 규모인데 그분들이 뭐 한 1,000명만 들어가도 분위기가 이제 빵빵한 거죠. 그렇죠? 열성적이니까. 참관 딱지를 제가 알기로 후보한테 한 100명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플러스 실제 확보한 이제 그 당협위원회별 숫자가 있을 텐데 지금보다 현저히 적을 겁니다, 비중이. 예. 그 뭐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어대황이란 말도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황교안 후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입안에 있는 거 아니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린다고 쳐도 결국은 황교안 후보도 조금 더 큰 자리를 노릴 텐데 이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중에 총선 대선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단 말이죠. 제가 전당대회 최근에 취해봤을 때 당원 대상 여론조사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 대상 어차피 당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회사가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듯이 5.18 발언 한 번으로 5%씩 푹 빠지고 이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인 대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당원은 그것보단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원은 최소한 가입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탈당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5.18 발언에 실망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조금 일탈했길 소니 원래 당원 중에 온건보수와 강경보수가 가진 비율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지금 이제 그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보다는 당원에서 조금 더 득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차 의원님. 글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후보가 당내 여론조사는 훨씬 높은데 일반인 여론조사는 낮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그 시각 자체가 나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41%밖에 얻지 못해서 네. 국민의 대다수는 그를 반대했다. 이런 얘기하고도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현재 당대표 막을 내서 압도적인 다수를 누군가 얻겠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이 아닌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중에는 상당수가 이제 역선택이 있었을 거고, 예? 역선택이 있었을 거고 또 뭐 냉정하게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현재
현재 뭐 그 조사의 어떤 신뢰다른 문제가 있지만 한 30% 내외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70%는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기 좀 들어오기 전에 작가하고도 얘기했는데 작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 땡땡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그 오 땡땡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 나가면 그 사람 찍겠냐? 안 찍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솔직히 그 현재 한국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그 심각한 거 아닙니다. 예. 예. 작가님 미안해요. 예, 졸지에 우리 작가님이 한국당을 사랑 안 하는 사람으로 돼버렸네요. 네. 아까 농담이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차명진담도 찍을 거예요. 대선에 저 나온다면 찍는데요. 대선에 차명진담 찍으니까 또 한국당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준석 의원이 아까 얘기한 강경보수, 온건보수 그렇게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당원이 의외로 안 변한다는 걸 제가 왜 느꼈냐면요. 예. 제가 바른미래당 선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이잖아요. 그런데 당원 지역별로 이제 당원 숫자를 보니까 가장 선거에 영향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김성태 대표나 김학용 의원 같은 사람들이 바른정당 시절에 데리고 왔던 당원들을 본인이 빠져나가면서 다 데리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 안에서 그런 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네. 것처럼 당원의 가입과 탈퇴, 그러니까 입당과 탈당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그 모바일 투표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지금의 그 여론조사상 잡히는 자한당 지지층보다는 더 이제 중도보수 비중이 높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일 네. 황교안 1등, 김진태 2등, 오세훈 3등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과가 그러면 과연 자유한국당의 온건 보수 세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또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최악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오히려 태극기 부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 결과에 대해서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까지 태극기 부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 행사장의 오프라인에 가서는 굉장히 요란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야말로 수치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들의 비중이 얼마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처음으로 중간고사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 초반대 미만의 어쨌든 득표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태극기 부대 또는 강경보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좌클릭 행보를 시도할 것이거든요.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 태극기 부대 주장들은 앞으로 묵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지른 질문 결과가 그렇게 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외연 확장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죠. 대한애국당 쪽으로 확장하면 되죠. 그거를 외연 확장 왜 왼쪽만 있다 생각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일정한 이제 대중들의 성향 분포에 대해서 두 분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자의적으로 좀 얘기하시는데 현재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보통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상당한 다수가 좀 온건 보수예요. 근데 예. 그분들이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이나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왼쪽으로 많이 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상당히 진짜 보수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분들이 이제 그 소위 강경보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극기 부대 좀 김진태 의원 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대다수의 견해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온건 보수를 대표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스타일이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너 반드시 너 결혼생활 망쳐, 실패해.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너무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 그 오세훈 후보의 입장과는 별개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정하게 저는 그 오세훈 후보가 그야말로 온건 보수를 대표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행태나 언행에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치는 오래 했는데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뭐 다 비디오로 보고 이러진 않으셨겠지만은 더 놀라웠던 게 오세훈 시장이 탄핵에 대해 정면 돌파를 했다라는 측면은 앞으로 이것에 대한 성적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2등만 하면 어쨌든 앞으로 정치적 입지는 어느 정도 생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요? 2등만 하면. 네. 나머지 두 분들 다 잘 할 거예요. 그러나 좀 다듬어서 해야지.
최고위원은 어때요? 특히 여성 최고, 청년 최고 한 명씩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성 최고는 이제 포함, 그 일반 최고위원 속에 포함되는 거고. 예. 청년 최고는 아예 투표를 따로 하는 거고. 따로 하는 거고. 이게 근데 여성 최고위원 투표는 어느 당이든지 예를 들어 이혜훈 의원 같이 예전에 보면 그냥 2등 최고위원을 자력으로 득표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쿼터로 그냥 할당되는 거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성 중에서만 1등하면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저희 당도 그랬지만은 이게 뭐 20%대 10% 이렇게 결과 차이 나는 게 아니라 3.5 대 3.7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 차이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후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특정 여성 후보가 네.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보세요. 최고위원 중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여성 표도 없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한 표 들어가지 아니죠.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그런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김순예 의원이 굉장히 인지도가 어떤 식으로든 늘어났거든요. 높아졌다. 청년 최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준교 후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할 땐 여러 논란으로 이게 인지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많이 해보셨습니다만은 그 선거판에 인지도는 뭐 깡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아까 저도 이제 그 차 의원님 말씀하신 아주 좋은 득표를 할 걸 예상되는 여성 최고위원 누군지 알겠는데 그 후보와 과연 그럼 다른 그런 여성 후보와의 격차가 얼마나 될지 때에 따라서는 인지도 때문에 뒤집힐 결과가 나오진 않을지. 아니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한국당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한국당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한이 외친 게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청년 최고는 좀 그런데 진짜 나머지 후보들은 기사 한 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이렇게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깜깜이 선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잘 깜깜이 모르니까. 선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상당히 지역주의로 가요. 예. 어쨌든 내일입니까 이제? 네. 그렇죠. 네. 내일 결정이 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얘기해 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의 발언, 또 홍익표 의원의 발언으로 굉장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 문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잘못 받은 것이다. 20대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이준석 의원이 예. 한 말씀 하시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홍익표 의원을 2번 때렸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뭐였냐면은 이 홍익표 의원이 발언한 게 2월 15일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인 2월 16일이 뭐냐면 김수환 추기경, 고 김수환 추기경 10주기거든요. 그 고인께서 전하신 메시지 중에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 소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홍익표 의원도 저랑 같은 천주교 신자고 세례명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정신을 좀 살려야지 지금 와서 이제 뭐 교육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예. 거는 좀 아니다 보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또 그 기자회견 하면서 책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민주주의에 뭐 어쨌든 뭐 그런 걸 들고 나왔던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제 대학교 수업 지도했던 교수예요. 그런데 그 책 쓴 교수의 평소 주장이 뭐냐면 박정희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네. 분이고요. 박정희 옹호하는 분이고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썼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당 의원이 지금 들고 흔들었다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하고 그 안에 내용에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 비슷한 행동들을.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책 읽어보지도 않고 들고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홍익표 의원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서른 의원이랑 같이 엮이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른 의원의 발언과 괴가 약간 다르긴 달라요. 예, 저도 홍익표 의원과 서른 의원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는데. 억울함 때문에 이제 계속 뭘 하고 계신데 제가 예. 봤을 땐 지금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께 뭐 의미가 좀 잘못 전달됐으니까 유감을 표한다 어찌됐든 정도 간에. 말씀드렸고 예. 그렇게 좀 사과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자꾸 불씨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잔이윤 씨 그때는 보면은 79세 이상 됐으니까 이제 좀 물러나고 그냥 쉬어라 놀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노인 비하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또 젊은 층에 대해 가지고 뭐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비하가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뭐 이제 세대를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하는 행동 자체는 좀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덕분에 바른미래당이 반사이거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반사이익보단 저희가 원래 열심히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글쎄 이제 홍익표 서른 의원 둘 다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20세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20세들이 여당 민주당을
진보를 지지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똑같죠 본질은. 근데 본질 같은데. 홍익표 의원은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요. 20대 보수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 자체가 되는데. 예, 어쨌든 말씀하세요. 예.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냉전 이데올로기 반복 이데올로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크게 팩트상으로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1년 반 전에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교육이 잘못돼서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 팩트가 좀 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분들 특히 이제 이렇게 자꾸 교육 탓, 나이 탓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되게 이제 유권자, 대중, 국민을 좀 이렇게 백지 상태로 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현재 그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사회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20대한테 잘 못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그걸 교육 탓으로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철학에 좀 문제 있다. 저는 그리고 인간관이 문제 있다. 이게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살살 불안한 게 이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 현장이 너무 좌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논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작금의 개인의 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언으로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반공교육적 요소가 많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저는 이것이 과거에 약간 데자뷰를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그러니까 교육이나 역사를 집권을 쓰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된 것 같아서 좀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아까 우리는 원래 이쪽 부분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도 혹은 민주당 지지도에서 특히 20대하고 30대 초반의 남성 지지율이 빠진 이유 이준석 최고가 볼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그냥 답을 짚어가지고 잘못된 성평등 젠더 의식이라는 전 답을 내릴 거예요. 젠더 논란.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단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정부다워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진선미 장관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은 뭐 어느 학설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 정부 정책을 할 때 있어가지고 편향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이런 갈등을 양산시키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꼭 그게 그렇게 이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저거 아니에요. 그 진선미 장관이 지금 추진하는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가 사업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에 뭐 국민연금을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이거는 완전히 지금 보면은 상당히 팩트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젠더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하태경 의원이 참 골 때리는 게 그 방 의원실에는 보좌진들이 맨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뭘 또 얘기했냐면은 그 외모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아이돌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방심이 그 갸름한 콧날 무슨 뭐 턱선 이런 거 뭐 흰 피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진선미 장관 트위터에 가보니까 진선미 장관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그런 식으로 아이돌화 해가지고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적했는데 사실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대로 만약에 그런 외모의 상품화 또는 외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면은 진선미 장관 프로필 사진 내려야죠 지금. 근데 그 젠더 논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젠더 이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정권이 맡기고 나서 뭐 올림픽 다들팀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젠더 이슈로 그러니까 깊게 가면 그건데 대체복무 이런 거 다 해서 취업 이런 문제가 젠더에서 폭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젠더는 이제 소위 말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원래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젊은 세대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모델하우스를 의리의리하게 해놨어요. 한번 수도꼭지 다 금수도꼭지고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3년째 돼가지고 배달된 집을 보니까 계약할 때 모델하우스랑 완전 다른 집을 배달한 거예요. 저는 특히 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공공일자리라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작년에 이제 보니까 청년들이 실제 집이 배달된 걸 받아보니까 뭐 이거 뭐 강의실 불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우리 데리고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된 이상 완전히 청년 정책이 있어가지고 재설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20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어요. 문제는. 그런데 왜 20대는 못 지켰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20대를 포함해서 다 떨어졌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정책이 국민들한테 아니, 실망을 준 것이 지금 있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뭐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특히 떨어진 게 20대고 20대도 여성은 안 떨어졌거든요. 남성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뀐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젊어지는 순서대로 이제 비토층이 이제 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60대, 50대, 40대 이런 순서 갈 것 같은데 60대, 20대, 50대 이렇게 나오는 조사가 많아요, 지금. 60대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20대가 그 다음을 싫어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동현 작가 말대로 남자만 놓고 보면 아마 60대부터 더 싫어할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 자체는 특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진 측면, 그 다음에 20대가 같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사건 있죠. 그게 계기가 됐다. 아이스케이 사건. 그것을 상당히 주목하는데, 그러니까 20대는 조금 제가 볼 때 세계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개인주의이고 자유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공공의 대의에서 개인의 생활 이런 게 희생되는 걸 원치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뭐 특정한 목표, 공동의 목표를 간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삶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 문재인 정부도 상당히 그 제대로 짚지 못했다. 저는 그리고 이 대자뷰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김현철 경제부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중동가라 연상시킨 것처럼 그런 거 했던 거 이런 게 많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